휴대폰을 꺼두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꺼서 책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뭔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페에 갔을 땐 휴대폰 들고 가야 되잖아요. 책 밑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놔서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뇌를 연구하고 있는 최상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지 또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하고 싶어하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뇌 영역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뇌는 네트워크예요.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연결돼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전두엽은 계획을 할 때, 그리고 후두엽은 뭐 시각적인 부분, 또 해마는 기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신경세포도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랑 다른 신경망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축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공부를 잘하고 기억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뇌는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유연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뇌의 신경망끼리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학습하시면 가장 좋아요. 일단 선생님은 수업 전에 이 수업을 하는 목표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계세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각성 수준이 올라가고 기억이 잘 정돈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함으로써 지식들이 잘 연결이 돼요. 말하다 보면 내가 뭘 진짜 잘 아는지 또 모르는지 이 메타인지가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문제를 직접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중요한 내용이 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틀린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 목표부터 평가까지 완벽하게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 집중하는 그 주의 전략에는 상향식주의랑 하향식주의가 있어요. 이제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눈에 띄는 물건에 의해서 눈이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요. 하향식주의는 내가 마음 먹고 집중해보겠다 해서 집중하는 게 하향식주의예요. 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도로에 꿈틀꿈틀거리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내가 보기 싫어도 눈이 스스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향식주의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주변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향식주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계속 하향식주의를 할 수가 없고 계속 이 모드가 순간순간에도 바뀌면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상향식주의를 할 만하게 하는 물건들, 그런 요소들을 없애줘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가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 이유가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는 책상이 깨끗해요. 우리 집에는 막 여러 잡동사니들, 옛날 책, 뭐 수첩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데 스터디 카페에는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들만 갖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음악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 공부가 잘 된다 막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음악은 사실 상향식주의를 주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2014년도 영국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 아이, 그리고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아이, 자기가 싫어하는 가사를 들으면서 공부한 아이, 좋아하는 가사를 들으면서 공부한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조용하게 공부한 아이가 가장 성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은 게 그 다음에 싫어하는 가사,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가사였어요. 일단 이런 가사가 있는 것 자체가 상향식주의를 자꾸 가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써야 할 뇌를 가사를 듣는데 쓰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사가 없어야 좋고, 사실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집중력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있죠. 휴대폰은 당연히 집중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휴대폰을 꺼두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꺼서 책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뭔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페에 갔을 땐 휴대폰 들고 가야 되잖아요. 책 밑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놔서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거실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들어가는 게 집중력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광펜으로 줄 긋기,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읽기, 반복해서 읽기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예전부터 생각보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연구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게 많이 퍼지지 않다 보니까 옛날 방법을 그대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려면 기존의 정보랑 새로운 정보를 자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게 예전에 배웠던 그거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증발을 배웠어요. 그러면 빨래 마르는 게 증발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보기예요.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인출 연습이라는 것의 한 종류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넣으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꺼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출 연습이거든요. 학습은 무조건 꺼내려고 해야 된다. 시험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는 것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도 기억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걸 스페이싱 효과라고 해요. 처음에 새로운 정보를 배웠잖아요. 배운 다음에 바로 복습하고 또 한 10분 뒤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는 그날 저녁에 복습하고 또 다음날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기억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공부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 혹가다 몇 명씩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고 집에 저녁에 아주 짧은 시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며칠 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막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3가지 정도 개념 배우고 뭐 그거의 특징을 배운다라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잠깐 그냥 애들하고 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막 각 잡고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나기 잠깐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정리 잠깐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한 과목당.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그리고 나서는 또 기억이 잘 나서 3, 4일 뒤, 4, 5일 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시면 기억이 아주 잘 남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거나 이럴 때도 한번 의식해서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억력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보기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출 연습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공부한 걸 동생이나 친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원리야. 뭐 이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이제 말로 해보면 내가 진짜 잘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도 의식할 수 있고 기억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메타인지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또는 계획에 대한 걸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식만, 내가 뭘 알고 있어, 뭘 모르고 있어, 이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방법은 맞나? 더 좋은 방법은 있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찰을 해서 수정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아까 제가 선생님처럼 학습해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인출 연습을 하면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이거 틀렸네? 이거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게 메타인지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뇌는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는 외부 자극이 오면 집중을 하는 그런 전두두정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또 기억을 회상하거나 내부적인 사고를 할 때 활성화가 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때는 당연히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딴 생각할 때 옛날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뭔가 계획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을 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가 뭔가 딱
집중해야 할 때는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두두정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나가서 산책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게 모드가 바뀌어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공부 주제를 바꾸면 과제 전환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도 같이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이 전두두정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확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고요. 저 역시 두 아이 엄마로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학자로서 조금은 더 검증된 정보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